나는 한때 어머니라면 절대 버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제 이름은 미숙이에요. 올해 73살입니다. 저는 아들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2층 집이에요. 1층은 모두가 함께 쓰는 공간이고 2층은 아들과 며느리, 손주방이고 저는 복도 끝, 옥상 계단 옆에 있는 작은 방을 써요.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손주에게 죽을 끓여주고 아이 옷을 빨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내어 마당에 앉아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처음 몇 해는 며느리가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밥도 챙겨주고 가끔 같이 마트도 갔어요. 전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 부유하진 않아도 효심 깊은 아들과 착한 손주 그리고 예의 있는 며느리. 하지만 작은 것들이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감기로 입맛을 잃은 손주를 위해 미역국을 끓였어요. 아침부터 정성껏 국물을 우려내고 마지막에 미역을 넣었죠. 어릴 적 아이가 좋아하던 방식 그대로요. 하지만 식탁에 올리자 며느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젠 미역 냄새 못 참겠어요. 앞으로는 안 끓이셨으면 해요. 저는 웃으며 국을 치웠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식은 미역국을 방에서 혼자 먹었어요. 그 다음은 우유를 쏟은 날이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한 걸 오랫동안 감춰왔는데 그날 결국 잔이 깨지고 우유가 타일 바닥에 퍼졌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뚫어지게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 물건 드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 후로 아무도 제게 우유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 조금씩 저는 밥상에서 빠지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으로 내쫓기진 않았지만 어머니 먼저 드세요. 저희는 나중에 먹을게요. 어머니 일찍 주무시잖아요. 밥 기다리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으며 조심스레 식기를 치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서서히 식어갔어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더는 함께 밥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서운해서요. 그래도 저는 계속 뭔가 하려고 애썼어요. 수건을 빨고 바닥을 닦고 손주 옷을 다렸어요. 얹혀 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너무 애썼기에 그들이 저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어요. 침실 물건은 함부로 닦지 마세요. 제가 요리할 땐 부엌에 들어오지 마세요. 옛날 방식으로 손주 교육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 밤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거실에서 속삭이던 그들, 저는 자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들은 고향에 있는 땅을 팔자고 했어요. 남편이 남기고 제 이름으로 된 땅. 그들은 위임장에 제 서명을 받으려 했고 깔끔하고 간편하게 처리하려면 저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얘기까지 했어요. 며느리는 말했죠. 거긴 깨끗하고 돌봐주는 사람도 있고 어머니도 더는 젊지 않으시고 집에 계셔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반쯤 열린 문 뒤에서 그걸 듣고 있었어요. 나무 문틀을 꽉 쥐어 피가 날 정도였지만 그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손주에게 죽을 끓였고 그날 밤에도 이불을 개어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더는 이 집에 하루도 머물지 않겠다고. 조용히 짐을 쌌어요. 낡은 청 가방 하나, 몇 벌의 옷 그리고 오래된 통장 속 작은 저축금. 그 땅 문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양도 절차를 밟았어요. 그리고 집에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겼어요. 엄마 갑니다. 찾지 마세요. 잘 지내요. 더는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을게요. 저는 이른 아침 버스를 타고 떠났어요. 배웅하는 사람도 전화하는 사람도 없었죠. 그저 저와 버스창에 비친 제 그림자만이 점점 사라지는 그 삶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때 내 것이라고 믿었던 삶.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다만 확실한 건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집에서 죽고 싶진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부산에 도착했어요. 바닷가 근처 작은 하숙방을 얻었고 거기서 그녀를 만났어요. 윤자 씨. 그녀도 방 하나를 빌려 살고 있었어요. 조용했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제가 접시 수건을 떨어뜨렸을 때 그녀가 그것을 주워주며 단 한마디 했어요. 손떨림 시작됐나 봐요. 저도 그래요.
그렇게 단순한 말들, 같이 나눈 나물 몇 줄기나 식은 차 한 잔이 우리를 가까이 이어줬어요. 생애 마지막 친구가 낯선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결국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는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된 날은 봄이었어요. 그날을 기억해요. 손주는 아직 걷지도 못하고 카펫 위를 기어다녔죠. 며느리는 출산한 지 2달도 안 돼서 마르고 예민했어요. 저는 자원해서 돌봐주었어요. 시골에 익숙했던 저는 낯선 도시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때 저는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었죠. 매일 새벽 죽을 끓이고 우유를 데우고 손바닥만 한 옷들을 하나하나 빨았어요.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아이의 웃음에 제 마음은 늘 가득 찼어요. 더럽고 힘든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 새끼를 다 준비했고 아들이 늦게 퇴근해도 저는 기다렸어요. 오늘은 집에서 밥 먹을 거니? 라고 묻고 싶어서요. 하지만 그 쓸모있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건강을 회복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금만 다른 말을 해도 불만의 핑계가 되었어요. 어느 날 아이에게 계란을 삶아줬더니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아이 열났을 때는 계란 주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가 원했음에도 조용히 계란을 치웠죠. 다른 날엔 아들에게 술 좀 줄이라고 말했더니 그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이제 그런 사소한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사소한 일들이 쌓여갔어요. 제 의견은 묻지도 않았고 예방접종도 제가 데려가선 안 됐고 그들이 집을 비울 때 부엌엔 손도 못 대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 저를 집에서 가장 작은 방 창고였던 방으로 옮겼어요. 어머니는 조용한 게 좋으시잖아요. 저는 말이 없었어요. 스스로에게 말했죠. 괜찮아. 나이도 들었고 손주만 곁에 있으면 돼. 하지만 손주의 웃음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이는 엄마 말을 더 듣게 되었고 울면서 저를 찾았을 땐 나무람을 받고 결국 저를 바라보는 눈빛엔 조심스러움이 생겼어요. 어느 날 밤 아이가 제 방으로 달려와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아프다고 했어요. 이젠 저랑 못 놀게 했어요. 저는 그저 아이를 꼭 안고 속삭였어요. 미안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저는 점점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날씨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차가워졌죠. 저는 제 아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애도 압박 속에 있고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끼어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가 용서할 수 없었던 건 그 아이의 침묵이었어요. 제가 귀찮은 늙은이로 여겨질 때도, 식사 자리에서 제 밥그릇이 빠질 때도, 그리고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을 때였어요. 엄마,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요양원 정리해서 보내면 편해요. 집도 좁잖아요. 그때 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어 났고 머뭇거리며 하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응. 내일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얘기해 본다고 그 애가 좋아하던 책을 사주려고 동전을 모았고 대학 합격했을 때 첫 운동화를 사주려고 제 밥을 굶었고 열이 너무 높아 병원비를 내기 위해 사흘을 굶기도 했던 제가 이젠 그 애의 설득 대상이 되어 헛 물건처럼 버려질 운명이라니. 저는 울지 않았어요. 더는 눈물도 없었어요. 그날 밤 방을 정리했어요. 통장과 땅 문서, 남편이 남긴 모든 걸 챙겼죠. 새벽이 되자 은행으로 갔어요. 원래는 손주 우유값 찾으러만 가던 곳. 고향의 땅을 팔았고 그 돈은 제 이름으로 된 새 계좌에 넣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긴 말도 남기지 않았어요. 단지 메모 한 장. 엄마는 갑니다. 찾지 마세요. 이제는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위해 숨 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떠났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 집, 그 부엌,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 모두 한때 따뜻했지만 이젠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를 만난 건 초가을의 흐린 오후였어요. 그날 저는 하숙집 앞에 앉아 식은 차 한 잔을 들고 햇살이 희미하게 번지는 골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바람에 그녀의 흰 머리카락이 볼을 스쳤고 그 눈빛엔 피곤함이 있었지만 멍함은 없었어요. 그건 집을 떠났던 제 모습과 꼭 닮아 있었죠. 우리는 왜 여기 있는지 묻지 않았어요. 조용히 앉은 자세와 굽은 등만으로도 그 삶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그녀는 자신을 윤자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들 이야기를 꺼냈죠. 윤자 씨는 36세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은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 아들 도유는 겨우 5살이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그녀는 생계를 위해 일하며 아이를 키웠어요. 아침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오후엔 옷을 개는 일, 밤엔 새벽까지 재봉 일을 했죠. 간장에 밥, 소금에 찍은 데친 채소, 그게 매일의 식사였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자신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힘은 매일 아침 들리던 엄마라는 아들의 목소리였다고. 한 번은 아이가 학교에서 아빠 없다고 괴롭힘을 당하고 울며 그녀의 목을 안고 말했대요. 괜찮아 엄마, 나에겐 엄마가 있으니까. 그 말은 그녀의 가슴에 몇십 년간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모든 청춘을 바쳐 아들에게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직장 잡게 하고 결혼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봐주면 아들이 편할 거다 생각하며 함께 살게 되었죠. 하지만 이미 풍족해진 사람에게 어머니의 호의는 필요 없었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어머니라고 부르며 부탁을 했지만 몇 달 후 시간제 가사도우미가 생기자 그녀는 점점 밖으로 밀려났어요. 어머니 요리 안 하셔도 돼요. 음식 시켰어요. 옛날 방식으로 애 가르치면 혼란스러워져요. 이거 다른 데 두시면 안 될까요?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물러났어요. 매일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곳만 닦고 불러줄 때만 손주와 놀고 누가 볼 때만 웃었죠. 그녀는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와서 뒤죽박죽된 서류 뭉치를 들고 말했죠.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로. 엄마, 큰 기회가 생겼어요. 돈이 필요해요.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받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녀는 놀랐어요. 그 집은 그녀의 것이었죠. 30년 넘게 고생해서 한 푼 두 푼 모아 산 땅 위의 집이었어요. 그녀는 물었어요. 언제 갚을 생각이니? 혹시 잘 안 되면 어쩌려고? 아들은 화를 냈어요. 엄마는 내가 미래를 위해 뭘 하려는 건데 의심부터 해요? 엄마는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살길 바라는 거예요? 그날 밤 그녀는 현관 앞에 앉아 오래된 통장을 손에 꼭 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마음속엔 단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죠. 어떻게 내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몇 주 뒤 그는 더는 부탁하지 않았어요. 대신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사인을 거부하자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쳤어요. 엄마, 이 집 붙들고 뭐 하려고 해요? 여기서 죽을 거예요?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는 저희 안 불쌍하세요.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 도와주세요.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며칠 후 장을 보고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짐이 창고로 옮겨져 있는 걸 봤어요. 그녀의 방은 이제 손주의 놀이방이 되어 있었죠.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단 한마디 했어요. 엄마는 어디서든 괜찮잖아요. 우리 집 좁잖아요. 그날 밤 그녀는 짐을 챙기고 땅 문서를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분명히 들었죠. 아들이 통화하며 말하는 걸. 계속 안 하시면 내가 후견 신청할 거야. 엄마 이제 좀 이상해졌어. 내가 권리 가져올 거야.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어요. 더는 엄마가 아니라고. 그저 걸어다니는 재산처럼 여겨진 노인일 뿐이라고. 그녀는 새벽에 집을 떠났어요. 남긴 건 직접 바느질한 베개 하나, 낡은 옷 몇 벌, 그리고 떨리는 글씨로 적힌 메모 한 장뿐이었어요. 한때 나는 나에게도 자식이 있다고 믿었어요. 이제는 알아요. 결국 나에겐 나밖에 없다는 걸. 그녀는 그 이야기를 저에게 담담한 목소리로 들려줬어요. 눈물 한 방울 없이. 그리고 저는 이해했어요. 왜 그녀가 저와 그렇게 닮아 있었는지를. 처음에 우리는 단지 바닷가 근처 작은 골목의 하숙집에서 방 하나씩 빌려 사는 두 그림자였어요. 낡은 3층짜리 하숙집. 벽은 군데군데 벗겨졌고 나무 계단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삐걱거렸어요.
사람마다 작은 방 하나씩, 공용 주방과 세탁실을 함께 쓰며 살았죠. 집주인은 말 없는 노인이었고 가끔 월세만 받으러 들렀다가 바로 사라졌어요. 저는 먼저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그녀도 저에게 묻는 법이 없었죠. 우리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마당에 빨래 넣을 땐 슬리퍼를 나눠 신었어요. 어느 날 비 오는 날 제가 떨며 빨래를 걷고 있었을 때 그녀가 수건을 건네주며 단 한마디 했어요. 비 맞으면 감기 잘 들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한 번은 제가 저혈압으로 주방에서 쓰러졌어요. 그녀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 저를 일으켜 주었죠. 왜 힘든지 묻지도 않았고 늙은 몸으로 왜 혼자 요리하냐고 나무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설탕물을 타다 주고 제 옆에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이 담근 절임 채소를 조용히 제 창틀에 올려두곤 했어요. 저는 시장에서 싸게 삼배 몇 개를 돌려주었죠. 아무도 그것을 나눔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둘 다 알았어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정전이 되었어요. 하숙집 전체가 어둠에 잠겼죠. 저는 오래된 등유등을 들고 마당에 나왔고 그녀도 거기 있었어요. 책을 들고 있었지만 읽지는 않았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젊었을 땐 어둠이 참 무서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빛보다 더 평온하게 느껴져요.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죠. 어둠 속에선 누가 등을 돌렸는지 잘 안 보이니까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처음 그녀가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죠. 그녀 속에서 제 자신을 보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식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출한 식사, 제가 끓인 미역국과 그녀가 만든 김치 한 접시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오래 마주 앉아 있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더 많이 웃게 되었어요. 그녀는 예전에 2가지 일을 하면서 실밥을 자르다 잠든 적이 있다고 했고 저는 며느리 몰래 베란다에서 손주가 좋아하던 과자를 숨겨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 웃음은 크지 않았지만 작은 방 안에 있던 공허함을 채우기에 충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물었어요. 같이 집을 구해보는 건 어때요? 비용도 줄고 조금 덜 외롭잖아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더는 엄마, 할머니라 불리지 않던 2 여자가 함께 이사했어요. 더 작은 집, 도시 외곽, 바다에서 몇백 걸음 떨어진 곳.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집세, 장보기, 요리, 청소.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고요함을 나누었고 그리움을 나누었고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질문들을 나누었어요. 왜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됐을까?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걸까? 어느 날 그녀가 말린 생선국을 끓였어요. 저는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는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저 한 조각을 더 제 그릇에 덜어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이 국 때문에 울어본 적 있어요. 우리는 그 공허함을 굳이 말로 채우려 하지 않았어요. 그 빈자리를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함께 존재하는 법을 배웠어요. 누구도 누구를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서로의 곁에 앉아 기다려주고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모든 잔해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 가지를 찾게 되었어요. 집이라는 것, 혈연도 의무도 아닌 오직 선택으로 이루어진 집. 서로를 지키기로 선택한 것, 서로를 버리지 않기로 선택한 것. 우리의 바닷가 작은 집에서의 삶은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평온하게 흘러갔어요. 우리는 어느새 아침의 파도 소리에 익숙해졌고 짠 바닷바람 냄새에 익숙해졌고 매일 저녁 소박한 식사 후 나누는 서로의 쉰 웃음에도 익숙해졌어요. 작은 부엌, 뒷마당의 채소밭, 현관 앞 차 테이블 모두가 새로운 세상이 되었어요. 그곳에선 아무도 짐이라 불리지 않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침묵하며 남처럼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죠. 우리는 더 이상 자식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잊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언급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부엌에서 함께 앉아 있다가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이사 온 이후 처음 울린 낯선 소리였어요.
그 누구도 찾아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재하현, 제 아들이 서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얼굴, 창백한 표정,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저 불안한 눈빛 하나만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기뻐서가 아니라 가슴속 어딘가에서 익숙하지만 멀게 느껴지는 감정이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아이를 정말 믿었었다. 그 뒤엔 택시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잠시 후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 애에게 어떤 말투로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한때 저를 필요 없어진 물건처럼 여긴 그 아이에게 그때 윤자 씨도 집에서 나왔고 놀랍게도 그녀에게도 누군가 찾아왔어요. 골목 끝에서 중년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하얀 셔츠 차림의 남자, 윤자 씨의 아들이었죠. 비 오는 오후,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두 사람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포옹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어요. 그저 어색함과 뚜렷한 거리감, 마치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는 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재하현은 저를 찾기 위해 제가 쓰던 계좌를 추적하고 옛 친구에게 물어가며 여기까지 왔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떠났고 손주는 자주 할머니 어디 갔어? 하고 묻는다고 했어요. 집은 이상할 만큼 텅 비어 있다고. 윤자 씨의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그저 멀찍이서 어머니를 바라볼 뿐 다가가지도 돌아서지도 못한 채로 저와 윤자 씨는 현관에 앉아 차를 2잔 끓였어요. 두 아이는 마주 앉았지만 어느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어요. 제가 천천히 물었어요. 너희는 정말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온 거니? 아니면 더 이상 찾을 사람이 없어서 온 거니? 재하현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그저 피곤했을 뿐. 윤자 씨도 말이 없었어요. 그저 아들에게 우산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가렴. 정말 엄마를 찾고 싶다면 다음엔 엄마가 널 보고 싶을 수 있게 살아봐. 그날 오후 두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빗속을 걸어 떠났어요. 골목길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제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는 걸. 왜냐하면 이젠 엄마라는 이름에 존재를 의지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일찍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 한 접시, 미역국 한 냄비, 그리고 2짝의 젓가락. 우리는 낮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현관 앞에서 떨어지는 마지막 빗방울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는 고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걸. 하지만 함께 걸어갈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식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상처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과거를 내려놓는 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오래된 여행 가방을 구석에 두듯 잊지는 않지만 더 이상 짊어지고 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우리는 다시 평소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아침엔 바닷가를 걷고 조개 껍데기를 주워 깨끗이 씻어 거실에 나무 상자에 모으고 점심엔 생선 한 조각, 국 한 그릇을 나누며 맛있어요? 라고 꼭 묻고 오후엔 함께 책을 읽고 식물을 돌보거나 가끔은 그냥 바람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말했어요. 젊었을 때 이런 식으로 살았더라면 아마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윤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후회가 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어느 날 정원을 물 주던 중 동네 아이 둘이 담 너머로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미역국이에요. 그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들에게 작은 그릇에 나누어 주었어요. 윤자 씨가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봐요. 요즘 애들도 진심을 알아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어쩌면 할머니가 되기 위해 꼭 혈연이 필요하진 않을지도 몰라요. 그저 진심으로 살아간다면 누군가는 그렇게 불러줄 테니까요.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작은 집은
아름답지도 새롭지도 고급스럽지도 않지만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낮잠을 자다가 방을 비켜주라는 소리에 깨지 않아도 되는 곳, 밥상이 차려질 때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젓가락이 놓이는 곳. 이곳은 자식의 집도 아니고 누구에게 물려줄 집도 아니에요. 이건 바로 우리의 집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했지만 처음으로 진짜 나답게 살 수 있는 곳.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바닷가에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윤자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린 한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걸 찾게 되네요. 저는 그게 뭔지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걸 지금 갖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윤자. 그녀가 고개를 돌렸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저를 혼자 두지 않아서.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쥐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먼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저녁의 빛이 마지막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그곳을.